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좌석은 대부분 비었고 대기 인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한 둘까지는 낳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하나만 낳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확실히 10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 산모의 나이가 많이 증가한 거예요. 저출산이란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참여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영세 아이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에 3년째 다니는 김현태 씨. 최근 둘째가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3살짜리 딸이 하나가 있고 저번 달에 태어난 1살짜리 딸이 있는데 와이프 육아휴직이 이제 만료가 거의 다 되었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반려를 당한 거 쉽게 말하면 원장이 내용을 말을 하라고 했었어요. 한테. 김 씨는 계속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합니다. 네가 돈을 벌어야 가정이 운영이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가정이 우선이야. 그것도 괘씸한 거야. 회사는 김 씨에게 퇴사까지 강요했습니다. 판단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가족을 지킬 것 같으면 퇴사하고 나가는 게 맞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중간에서 말이 잘못 전달돼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누가 반려를 했냐. 회사에 사는데 저 밑에서 실무자들끼리는 별 얘기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MBN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는 뒤늦게 김 씨가 낸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유명 연예인도 거쳐간 곳으로 산후 체형 관리와 산모 개인 정원, 개인별 맞춤 식단 등 고급화를 내세웁니다. 2주간 이용 요금이 특실 기준 3,8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입니다.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식단들이에요, 약간은.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웰빙스럽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산후조리원은 2주간 특실 이용료가 2,500만 원인데 상위 5개 산후조리원 가운데 4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싼 산후조리원과 저렴한 곳의 가격 차이는 29배까지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산후조리원이라고 반드시 양질의 산후조리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됨을 도우며 출산으로 인한 감정 변화 지지, 신생아의 수유 및 목욕 등의 육아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가의 산후조리원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올해 안에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 인력 운영 방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가사 인력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관련 내용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일터가 개인의 집입니다. 폐쇄된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정부는 가사 서비스 경력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범죄 이력은 없는지, 한국어는 잘 하는지 검증하고 특히 언어와 관련해선 영어 면접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울에 10곳 넘게 있거든요. 외국인 인력이 입국한 뒤에는 이 인증기관 중 3곳 안팎을 정해서 한국 문화와 육아법,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죠, 사실은. 월 100만 원의 베이비시터를 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관심 가진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 201만 원 정도, 내년에는 206만 원이 됩니다. 거의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 이상, 그리고 입주형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월 350에서 450, 그리고 이제 동포의 경우에는 월 250에서 350. 네, 고용부 말을 들어보니 사실 뭐 지금보다 낮긴 한데 엄청 저렴하다 이런 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임금 체계와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면 숙련된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배제할 근거법이 없는 점, 또 국내 다른 업종은 다 최저임금을 주는데 이 가사 근로자만 안 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좀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는 가지만 이 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관련된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504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진 4인 가구가 과연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를 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저조차도 사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포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가 도입이 안 되면 이 시장의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해야 될까? 아무래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인 현장을 가장 잘 알 테니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 내국인들 10%, 20%? 교포분들이 7, 80%를 지금 차지하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요. 네. 정부는 이 제도가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맞벌이 가정 중에서는 이왕 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조부모의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나 아니면 단축근무 활용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게 저출산 극복에 더 도움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0.78. 지난해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실제 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 출산율입니다. 매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너무 어려운 육아 환경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로 양육과 보육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기혼자들 역시 양육비 부담이 크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요즘 기업들이 출산, 육아에 관심을 갖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자녀와 함께 직장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공영돈 씨. 친환경 식재료의 새끼 식사와 간식에 급한 경우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줍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직원의 4쌍둥이 자녀 출산에 직접 찾아가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뼈를 묻어라. 너는 평생 포스코를 위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녀야 된다. 남성 직원이 95%에 달하는 포스코는 젊은 아빠를 위해 최대 2년 재택근무와 단축근무를 허용했습니다. 대기업뿐 아닙니다. 한미글로벌은 최근 셋째를 낳으면 즉시 특진, 넷째부터 육아 도우미를 지원한다는 지원책을 내걸었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절박함에 따른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작은 마중물을 던졌다고. 이런 지원은 돈 많은 대기업 직원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근로자가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길 곳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는 IBK 기업은행 지점에 남는 공간을 활용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입니다. 사실 출산과 육아 지원은 돈이 듭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이제는 국가적 문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먼저 투자에 나서는 거죠. 양질의 보육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직원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51조 원에 달합니다. 오히려 기업이 직원에게 직접 출산, 양육 친화 정책을 쓰도록 세금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기업에서 머물면서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노동력으로 생성할 수 있는. 부모가 출산과 육아에 진심이려면 먼저 기업들도 출산과 육아에 진심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육아까지 필수적인 물품들로 해도 출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1,000만 원이 넘는 게 현실인데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산모들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출산한 산모의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보호자 동반을 위해 필요한 1인실과 각종 진료비를 합치니 2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임신 중 검사와 입던 약, 태아 보험까지 더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요즘은 산후조리도 양가 부모님이 멀리 살거나 여건이 안 돼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200~300만 원은 기본이고 산후 마사지 등 추가 비용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몸을 조리해 줄 수 있는 곳이 요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친정 부모님들도 조리를 해줄게라는 말을 잘 안 하세요. 네, 공식화된 그런 절차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정부에서 조사한 산후조리원 통계를 보면 요즘 실태가 잘 담겨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점점 늘어 가장 최근 조사인 21년도에는 80%를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산모가 이용한다는 건데 평균 비용은 243만 원으로 3년 만에 2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선 58%로 이용률이 낮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점점 늘어 그 격차도 큽니다. 육아용품 구입비도 부담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은 맘카페나 SNS에서 육아 필수용품, 일명 육아 필수템 리스트를 찾게 되는데요. 한 필수템 리스트를 보니 분유포트와 젖병, 카시트, 유모차, 욕조, 유산균 등 신생아 육아에 필요하다는 제품들을 새 상품으로 사면 6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필수템 개수는 갈수록 늘고 정확한 정보는 없다 보니 추천을 가장한 광고도 많아져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라도 아끼려고 직접 박람회나 할인 행사에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직접 좀 착용도 해보고 아기를 위해서 좀 필요한 옷이라던가 좀 사이즈도 좀 확실하게 보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금방 크는 아이 용품을 감당할 수 없어 중고 거래는 필수가 됐습니다. 요새 뭐 매트나 이런 거 좀 가격이 비싸서 잠깐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당근 조금 하고 있어. 정부가 임신 바우처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지원금만 300만 원 넘게 주고 있지만 이 1,000만 원 넘는 출산 비용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출산을 앞두고 막막한 임신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산후조리 또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선 출산 전 교실에서 기저귀와 목욕 등을 교육하고 출산 후엔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해 이 출산 과정을 준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최저였던 0.78명보다 더 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며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출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